자,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그때 그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IMF 외환위기. 그때 부도가난 분들 중에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인데요. 바로 이 사람, 배우그룹 김우중 회장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967년에 대우 실업, 6년 만에 대우 건설, 3년 만에 대우 중공업, 또 2년 만에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공부는 참 맞지요? 74년에 수출 1억 달러인데 4년 뒤에 국내 수출 1위. 다대 재벌까지 오르는 데는 15년. 엄청나게 빠르게 규모가 확 늘어났습니다. 네. 5대양 6대주 다 진출했어요. 코리아는 모르겠는데 대우는 알아. 상대하는 사람들이 카다피, 카스트로, 김일성, 독재자들 만나가지고 대금을 받는 대신에 받아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진짜로 순환을 시킨 거죠. 삼강무역 같은 거.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정치한 재벌 정주영 회장 전에 김우중 회장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고. 야, 이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새로운 슬로건 경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700억의 세무 고지서가 떨어졌는데 모습을 안 꺾는 거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상당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역시 그 대우하면 자동차죠. 티커, 마티즈, 다마스. 작은 차 큰 기쁨. 그 광고 문구였었죠. 로마나 파리나 작은 차가 훨씬 많더라고. 우리 티코만한 차들 말이야. 배우국민차 티코. 광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탱크주의. 딱 브라운관에 있는데 뭐 이렇게 구슬 땅 쳐가지고 그죠?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의지. 저는 그 대우하면요, 김우중 회장님하고 정말 허물없는 사이였어요. 어디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 남산에 가면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대우에서 경영했던 호텔인데 그 꼭대기층인가 어딘가에 그 직무실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우나에 내려와가지고 세신을 하세요. 이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석에서. 근데 어떤 분을 이제 밀고 계셨어요. 그분이 끝나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가는데 김우중 회장님이세요. 야,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죠. 다 벗은 채로. 그럼요. 진짜 허물 없는 사이군요. 정말 없는 사이. 제가 좀 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분하고 얘기 좀 나눴죠. 아마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출신이 다른 재벌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정주영 회장이랑 비슷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병철 회장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고. 네네네. 조금 스페셜하고 개방적인 분 같기도 하고. 인터폴. 저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인데 원티되면 수배 전단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기 인터폴 적색 수배예요. 날짜를 보시면 이제 2005년 4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망한 거죠. 그러면 총수인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 뭐 조세포탈, 횡령뱀 그 세트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4대 재벌이 불과 6, 7년 만에 졸지에 경제사범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국제적인 경제사범. 1999년 그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계열사가 41개. 그리고 전 세계에 한 600개 정도의 해외 법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진짜 글로벌한 기업. 그때 당시 직원이 무려 35만 명이니까. 와. 이제 대우의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년생이시고요. 경기고 나오시고 연세대 졸업. 이때 당시로는 이제 엘리트죠.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집안을 보면은 이분도 좀 빵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김용하 씨. 이분이 저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대구 사범학교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연관도 있고 교육자시고 아버지는 제주도 도지사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버님이 납북되십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형들, 위로 형들은 줄줄이 군대를 가고 동생 둘, 뭐 어머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14살이었는데 피난처였던 이제 대구 방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김우중 회장은 상당히 남달랐다고 그때는 신문을 미리 돈을 주고 떼와서 그걸 몇 개 파는 만큼 이득이 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30불을 가지고 오는데 김우중 회장은 100불을 가져서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때 파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 주고 거스름돈 받고 그러는데 아예 신문 먼저 주고 돈을 마중에 받는 거죠. 한마디로 외상거래를 한 거죠. 거스름돈 받는 그 시간도 아끼려고 그렇죠. 외상거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굉장했던 거네요. 14살 나이에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죠. 저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제가 경기를 나왔거든요. 또 동문이시네요. 네, 근데 경기가 공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도 넓고 돈도 많아. 그게 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중 회장이 이제 기부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왜냐면 학교 기자재, TV 다 대우전자. 그리고 뭐 동창회 균형감도 아마 그때 경남건설이 지어졌나? 대우 계열사. 옷도 대우, 뭐 그건 다 대우 그냥.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사람들한테는 김우중 회장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학교를 위해서 워낙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비하를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비화라기보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저분이 학교 때 깡패. 이것도 하셨구나. 요즘 기준으로 뭐 일진. 김우중 회장이 깡패였다는 거는 처음으로 이종찬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선도부장이었고 또 그 얼마나 악발이었냐면 패거리로 싸움을 붙을 때 김우중 회장하고 1대1로 붙으면 다 도망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딱 물면 팔뚝이 여기 살점이 떨어갈수록 이빨을 물어요? 빼지 않을 정도로 빼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은 완반지로 들어간 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야.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하고 1대1로 붙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2 때까지. 근데 이제 고2 때 뭐 정신 차려 공부해서 군대를 갔다 뭐 이러는데 자기가 평생 제일 고마운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이 고2 때 담임 선생님, 또 한 명이 그 고2 때 반장. 왜냐면 학생 김우중 깡패인데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부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본 거지. 그리고 반장이 이제 옆에서 같이 공부 도와주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2 때 뭐 정신 차려 공부해서 뭐 군대를 갔다 뭐 이러는데 이때 당시로는 이제 엘리트죠.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이제 1960년에 한성실업이라는 섬유 수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대학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후원해 주셨던 분이 이제 친척분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척분이 자기 회사에서 몇 달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셀러리맨 시절에요. 김 회장은 일머리 좋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사기가 그 당시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입이던 그 김 회장이 숫자만 쓸 수 있게 미리 서류를 이 양식을 만들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고 하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사장님이 굉장히 예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일을 너무 사장보다 열심히 하니까 안 돼 보였는지 이게 좀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한 여행지가 런던인데 런던?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가 런던에.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은 그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경유를 하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였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섬유업체에 들렸대요. 여기서 원단을 수주해냅니다. 그때가 이제 37만 달러어치. 굉장히 큰 거고 1년 내내 공장을 돌려도 다 생산이 안 될 정도. 그때 회사 규모로 엄청난 양을 이제 수주를 따낸 거죠. 아니 왜 여자친구 만나러 간 사람이 어떻게 경유지에서 그것도 계약을 따네요? 섬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얻은 그 섬유 샘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메리아스. 더운 나라니까 그게 다 돈으로 보였대요. 아, 장사 되겠구나. 그래서 계약까지 이제 따내게 된 거고, 그래서 빨리 일하려고 런던으로 안 가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 못 만났죠. 네,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여자분은 다른 분이랑 결혼하셨다고. 사실 이제 김호중 회장이 원래 꿈이 유학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도 벌었겠다. 7년 동안 다니던 한성실업을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처였던 대도섬유에서 도재환 씨라는 분이 너랑 나랑 회사를 하나 차리자. 지분도 5대5로 해줄게. 이러니까 그래 뭐 아직 여건도 안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 이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1967년. 직원 5명하고 한 20평 남짓한 대우실업. 동업을 제안했던 대도섬유의 대자하고 이제 김우중의 우자. 따라서 대우. 이 이름을 지은 거죠. 시작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0이면은 이제 뭐 취직 준비하고 막 제대로 사회에 자리 잡기 전인데 김우중 회장은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30살의 패기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떻게 잘 됐었나요? 당연히 잘 됐죠.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이제 트리코트라는 지금도 쓰는 원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축성이 잘 쭉쭉 늘어나는, 물 빠짐도 좋은 운동복, 그리고 수영복, 요즘에 뭐 래시가드 이런 게 이 트리코트라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당시 한성실업에 있을 때 담당하고 만들고 맨날 만지고 했던 게 이 트리코트라는 작물이에요. 전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트리코트 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네, 이 섬유에 대해서는 빡식하니까 그 해 첫 해에 얼마를 벌었냐? 무려 58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야, 1967년.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트리코트 수출량의 한 11.2%를 갓 태어난 회사가 엄청난 거죠.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냐면 창립 5년 만에 1972년인데 이때 국내 수출 2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4대 재벌까지 오르는 데는 15년. 네. 엄청난 거죠. 아유, 또 이 대우 빌딩. 대우. 아, 저거 서울역 가면 딱이네. 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와가지고 서울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제일 먼저 본 건물이 대우 조도. 마산에서 처음 딱 20살에 올라와서 저거 딱 보면 굉장히 압도됩니다, 사람이. 웅장하지. 저게 실제로 보면 웅장하죠. 왜냐면 높이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워낙 사이트가 넓어가지고 커, 건물이. 맞아요. 저 빌딩이 찾아보세요. 저 뒤에 남산타워가 보인다. 아, 저 사이에. 예. 저 뒤에도 대우 재단 빌딩이에요. 예. 필테까지 쭉 쫙 다 대우. 자기네 이제 계열사에 관련된. 장사 천재, 사업 천재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김 회장한테는 타고난 천재라고 하면 솔직히 본인은 좀 많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는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중독자였어요. 평소 하루가 30시간이고 40시간이면 좋겠다. 아, 직장 상사가 김우중이면 저는 저는 못 견딥니다. 제가 영화사를 하나 만들고 하나 엎어먹고 또 영화사를 또 만들었는데 이 영화사 이름이 이오필름이었어요. 이오필름. 24시간 25시간. 내가 워크홀릭이야. 근데 딱 비슷해, 그 삶이. 비슷하시네요. 경제기자 다 토탈 합치면 한 34, 5년 돼요. 34, 5년 되니까 김우중 회장이야 섬유 수출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우중 씨를 취재하지 않고는 경제기자가 수출 관계 기사를 쓸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상공부 출입하고 가니까 수출 기사가 제일 비중이 커. 그게 핵심이 전부 대우야. 그 대우애가 취재를 하려도 김우중 씨를 만날 수가 없어. 이 양반은 맨날 해외 돌아다녀. 직접 만나서 취재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주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간척을 한다는 거야. 그 만나기 어려운 분이? 그래서 대우센터를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말이야.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그러더만은 군내 전화로 무슨 과장을 불러. 박 과장, 그 내일 모레 저 구라파 갈 때 말이야. 저 여대학교 아무개 교수 있잖아. 그거 좀 같이 갈 수 있는 좀 알아봐. 그래서 그 같이 가. 이렇게 딱 해.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하다가 서랍에서 이래 원통으로 된 전기 면도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대기자 이렇게 전기 면도를 하면서 3시에 말이야. 전무부 장관 면담하기 위해서 시간 다 됐어. 좀 양해 좀 해요. 이러는 양반이야. 세상에 연법이 어디 있어. 자기가 오라가지고 나도 바쁜 기자인데 한참 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양반은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동시다발로 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되는구나. 야, 재밌다, 진짜. 김무중 회장이라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어. 그렇죠. 골프도 안 쳐.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일밖에 없어, 일밖에. 저 임원들 이거 램프 있잖아요. 회장, 뭐 전무, 상무, 뭐 방 룸이 있는데 램프가 안 꺼져. 시간인데도 김무중 회장실에 램프가 안 꺼지니까 나가질 못해. 저 불이 꺼져야 돼. 회장은 다른 외부 약속이 없으면 12시까지 안 나가. 식당도 지하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CEO들이 죽으려고 그래.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사 쓸 때마다 수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숨 막히네요. 저분의 평가는 좋은 평가잖아요. 수출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옛날에 그 대우 빌딩 가면 24시간 동안 불 안 꺼지는 빌딩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김무중 회장님이 계속 그 계시니까 이제 그 못 갔구나.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보통 사업가라면 비즈니스 하면서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술을 잘 안 마셨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이제 술 마시면 다음날 이제 취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을 결정 내리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술을 즐겨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술 마시거나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이거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요게 이제 한창 진짜 공항 대기실. 그래서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진인데 김무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곳곳에 영업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중에 이것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200일을 해외에 있습니다. 거의 비행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는, 담요 깔고 쪽잠 자고, 그렇지 않으면 잠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김무중 회장은 저기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의자에만 앉으면 잠을 그냥 코를 골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특이한 체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리커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무중 회장은 원래 강골이기도 했지만 저렇게 해서 건강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해외를 참 많이 이제 다니는 편인데 사실 짐 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짐도 정말 간편하게 싸는 거예요. 정장 딱 2벌이고요. 속옷 2벌. 또 2주 출장을 가면요. 10개국 이상 방문할 정도로 진짜 빡빡한 스케줄을 잡았다는 거야. 한 번 나간 김에 여러 곳을 다 다니자. 그래서 호텔을 잡아도요. 집방에 이렇게 내팽개쳐놓고 누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러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다 그럼 밥은 언제 먹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한 5분 후룩 하면 끝. 그러니까 보통 비빔밥 먹었대요. 국밥 먹으면 뜨거워서 천천히 먹는다고. 이게 불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후룩후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대우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벌레죠. 회장님이 그렇게 24시간 일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하면은 밤 11시에 보통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별을 보고 퇴근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여름 휴가가 금, 토, 일, 월
양자도족에서 퇴일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무슨 차이였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차비 공휴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그룹의 사우는 창조 도전 희생입니다. 창조는 목표고 도전은 이제 수단이죠. 근데 희생은 이제 행동이고, 그래서 행동이 없이는 도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이란 게 뭐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우 직원들은 그 대우를 바라보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실은요, 이 인터뷰에 말씀하신 거를 실제 가족에서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둘째 형이 대우 상사로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갑자기 발령이 나요. 어느 나라로 가라. 어느 나라로 가라? 예. 그럼 진짜로요. 이제 가방 싸가지고 다음날 정말 나갑니다. 그러면 누나는요, 혼자 그냥 집에 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아이 데리고 그때서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와. 저게 요즘 기준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막 52시간 다 넘고. 근데 저 때는 사실은 대우뿐만 아니라 현대, 삼성 다 그랬죠. 다 그랬어요. 오너, 관리자, 직원까지 다 저렇게 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보상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직원들도 자부심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었던 건가 싶어요. 약간 그 우리 회사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든 구조고, 이게 다른 대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에 같이 간다? 이걸 같이 느끼는 순간 저 희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김우중 회장 정말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 김우중에겐 4가지가 없다. 첫째가 무주, 술이 없다. 술이 없다. 그 다음에 무색. 무색. 김우중 회장은 여성과 스캔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육, 놀지 유흥을 모르는 거예요. 유흥. 그러니까 골프도 안 치죠. 뭐 다른 특별한 취미가 없이 그냥 일만 했으니까. 또 하나가 무가. 가정이 없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1년에 200일을 해외에 나가 살기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결혼도 하셨잖아요. 화면으로 나오는 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김우중 회장의 부인이신 정의자 여사인데요. 이분이 원래 그 지인의 자녀 되는 분의 100일 잔치에서 만나셨대요. 꼭 그 김우중 회장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유학이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정의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김우중 회장이 우리 회사에 미국 지사 생길 것 같은데 나 글로 갈 것 같으니까 같이 유학 가서 공부하자 라고 해서 그럼 결혼해도 공부할 수 있겠네? 라는 그 큰 그림 속에 두 분에서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뭐예요? 이게 결국은 미국 지사 안 가고 또 창업을 한 거잖아요. 속았죠. 항상 유학은 미끼야. 근데 이때 엄청 반대했었대요. 정 여사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안 좋아졌었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남편은 절대 사업 못하게 말려야 된다. 일설로는 가출까지 감행하셨다. 만약에 진짜 가출까지 했으면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우중 회장이 사업한 다음에도 내조 이런 거는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안 쫓겨나면 다행이죠. 그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없잖아요. 이 실 같은 걸 사오려면은 일단 현금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때 개를 해서 그 갯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내조도 내조지만 사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부인으로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아트센터 관장으로도 알려진 분이시고, 이 페리스 힐튼으로 유명한 그 호텔 있죠. 여기를 운영했거든요. 아까 그 땜이셨다는 그 호텔. 1982년인가 갑자기 이제 김우중 회장이 여기 호텔 영업을 맡아라. 그러면서 회장 직함을 바로, 그걸 떨고 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건 싫었던 거예요. 회장의 부인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서 이 호텔 사업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그거 받은 후 3년 만에 손익분기점 돌파하고 하셨어요. 사업가로서도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바쁘셨으면 자녀분들은 또 서운한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김우중 회장은요, 1990년에 장남 김선재 씨를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미국 MIT에 유학하던 중에요. 어머니인 정희자 씨가 아들을 보러 미국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하필? 예. 그래서 이 아들 둘이 차를 몰고 엄마를 이제 모시러 가는 중이었죠. 마중 가는 길에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큰 화물 트럭을 피하려다가 차가 전복돼서 24살이었던 큰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동생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형은 죽고 동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한국에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택인 방배동 자택에 한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다가 그 시신을 묻고 그 선재를 그 장나무를 묻고 거기에서 정희자 여사가 한동안 삽니다.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고 했을 때 그 장남이 묻혔던 안산 농장이 채권단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골을 수습해서 밤에 한강에 뿌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남을 떠나보내고요.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부부는요. TV에서 아들과 쏙 빼닮은 스타를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죠. 눈매가 조금. 눈매가 좀. 눈매. 얼굴형 여기랑 눈매랑 약간 이 하관 아랫입술 쪽 턱으로 해서 많이 닮으셨네요. 우리 이병헌 씨 아드님하고 좀 닮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닮았는데 이게 진짜 봤을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그죠? 근데 이병헌 배우님이 김우중 회장의 진짜 양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소적에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양아들로 했다는 건 한간에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얼굴 형태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희자 여사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때마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 하시는 유인촌 씨가 다리를 놔서 서로 만나게 해서 이병헌 씨하고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 김우중 회장 집안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이 타계했을 때요. 장례식장을 찾은 이병헌 씨가 2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애틋한 사연으로 만났는데 우여곡절까지 다 지켜봤으니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중 회장 자서전 보면은 이 아들이 먼저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심정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한창 바쁘던 때 아이가 갔고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더 일에 매달리려고 했다. 그러다 남은 아이들에게도 나는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나 그 정희자 여사가 이 아픔 있죠. 김선재 씨 먼저 본 이걸 이제 아마 평생 가슴속에 좀 묻고 살았던 거죠. 김우중 회장은 그렇게 워크홀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창업 15년 만에 누구나 다 아는 그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초고속 성장한 건데 1967년에 대우 실업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6년 만에 대우 건설, 그리고 3년 만에 대우 중공업, 그리고 또 2년 만에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사업 규모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창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수를 한 거예요. 기업을 인수했구나. 쓰러지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심폐소생술, 한국기계를 인수해서 대우중공업, 대한자동차 인수한 다음에 대우자동차, 그리고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해서 대우조선해양. 그게 이제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아까 73년에가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73년? 뭐가 있었지? 제1차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이때 국내 기업들이 엄청 위기에 많이 빠졌었고, 직격탄을 맞죠. 이때 이제 대우가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을 인수하게 되고 73년부터 78년까지만 20개. 근데 그냥 20개가 아니라 아까 보면 자동차 회사, 뭐 중공업, 조선업, 엄청난 사업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인수왕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혜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납니다. 이거 누가 뒷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큰 특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통령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정권에서. 그쵸. 네, 정치적으로 뭔가
정답입니까? 몇 해 만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셨네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게 수출이에요. 근데 수출을 이렇게 1년에 200일을 밖에 나가 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김우중이라는 분. 그러니까 이뻐했었던 거죠. 진짜 예뻐 보였겠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을 부를 때는 특별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뭐라고요? 우중아. 성을 빼고. 최고의 호칭이네. 김우중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 학생 때 거기 학교장이 바로 김우중 회장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를 갈 때도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출입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누군데 그 친구야.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걸 정상화시켜서 대우그룹이 볼륨이 왕창 커집니다. 안 그래도 당시 CIA도 두 사람 관계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CIA요? CIA. 나중에 공개된 문서인데요. 대우의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도움의 결과일 수도 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정경유착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대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섬유팔돈 회사거든요. 섬유팔돈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를 해. 또 하다 보니까 조선소를 인수해. 자기가 원래 하던 업이 아니죠. 그것도 10년 안에. 그리고 대통령하고 김우중 회장은 개인적 연이 있어. 우중아, 우리 우중이 이런 사이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보이는데,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기계 전부 다 인수한 거거든. 이제 이것 때문에 맨날 정권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업체를 많이 쉽게 먹어가지고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우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실 기업이 나오면은 관련 업계나 정부가 전부 대우를 경영으로 지목해가지고 인수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본인이 원래 70년대 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무역하고 금융 쪽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산업 투자를 많이 한다고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것 좀 살려달라 하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제 힘들게 이제 부실 기업 살리면서 이제 중공업까지 다 한 이제,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사명은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이 지날 수 있게 하는 그 희생을 하는 세대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수전이 들어가는 게 1913년 이후잖아요. 저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방향성이 바뀌던 때예요. 그 이전에 수출, 경공업 수출이었다면 이제는 중화학공업으로 드라이브가 완전히 달라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실 회사라고 말하지만 알짜로 중화학공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회사들을 한 기업에 몰아줬다? 이거는 명확한 정경유착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떤 기업이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면 특혜 의혹이 나와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김우중 회장은 당당했죠. 왜냐면 내가 무슨 특별히 뭐 정권과 붙어서 뭐 정권한테 대가를 주고 회사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나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가 되기보다는 성취형 전문 경영자가 되고 싶다.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1년에 200일씩 뭐 해외에 나가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CEO들이 그렇게 했으면 했지. 그렇죠. 그런 소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정경유착이든 아니든 성취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74년에 수출 1억 달러인데 4년 뒤에 국내 수출 1위. 어쨌든 4년 만에 국내 수출 기업 1위로 문득 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는 회사가 나옵니다. 조선, 건설 이런 거 딱 걸리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현 쪽에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영역이 겹치거든요. 두 분이 또 실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랑 대우 양측에게 자동차 그리고 발전 설비 중에 하나씩만 선택해서 골라서 하나씩만 가져가라. 먼저 김우중 회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어느 업종을 선택할 것입니까? 물었대요. 그래 물었을 때 김우중 회장은 당연히 중공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를 하겠다. 안목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빅딜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현대하고 대우가 아예 발전 과정이 전혀 완전히 다른 그룹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보기에는 저 기업은 정통성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손으로 공장 지었고 팔아넘긴 공장도 없다. 하지만 대우는 인수기업도 전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의 각으로 차지한 거고 시국이 변하니까 권력을 얻었는데 이런 방식을 난 증오한다. 아니, 보통 증오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대놓고 그쵸. 정말 싫었나 봐요. 진짜로. 김우중 회장께서는 정부에서는 해결사 노릇을 하라 그러고 밖에서는 또 인수왕이라는 비난을 받고 마음고생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김우중 회장은 해외 영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중동발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그러니까 기업 간 경쟁을 피해서요. 김 회장이 새로운 땅을 개척한 거예요. 1977년 수단의 영빈관 공사를 하러 간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1980년대에는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남단 국경지대 사막 한복판에 비행장을 건설하러 가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리비아 남단 사막이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어떻게 짓지? 그 땅도 물일 텐데. 그 반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이 누굽니까? 그 어려운 걸 또 해내게 됩니다. 저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대요. 그리고요. 단체로 그때 당시 체조를 하고 제발. 아침 7시 반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밤에는 불을 밝히고요. 대낮처럼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통 한낮 더위가 40, 50도 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공사로 왔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다 도망간 곳이에요. 거기서 대우맨들은 그 사막에서 야영을 하면서 공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때 이게 73년에 오일 쇼크를 이겨내는 방법이 중동건설로 이어지는 건데 애초에 중동건설의 시작이 되는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싸고 빠르게. 그렇죠. 다른 데가 제한하는데 반값에 따와야 되고 공기도 2배 이상 빠르게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중동건설 참여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직원들도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김우중 회장도 저 공사에 사활을 걸었던 것 같은 게 리비아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럼 리비아 남단이잖아요. 공사 현장이. 거기까지 500km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을 뚫고. 그러면 현장에 도착하면 새벽 1시. 그러면 직원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또 공항 가가지고 런던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전 세계를. 요런 김우중 회장을 만나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쉽지 않은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카다피. 40년 넘게 독재를 했었던 카다피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사 현장에 찾아왔대요. 카다피가? 격려차 찾아와가지고 14일 동안 텐트 치고 구경했답니다. 야, 이거 감시 아니야? 되게 부담스럽겠다. 인상 보세요. 저렇게 딱 와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쭉 지켜보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공기도 2배로 빨리 해준다 그래요. 단가도 절반에 해주겠대. 이거 혹시 뭐 부실공사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카다피가 보기에 미친 듯 일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또 더운데 막. 체조하고. 그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요. 이러니까 공기가 2배가 당겨지는구나라고 하고 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교까지도 맺는 결과를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다음 계약까지. 그런데 이제 카다피가 사고를 쳐요. 돈을 안 줍니다. 네, 돈이 없다고. 15일 동안
그 와서 보고 간 게. 뭐 트집 잡으러 와서 트집 있으면 잡아가지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포기해요, 그걸. 그치, 공사를 안 해줬는데. 그래서 리비아 정부한테 대금을 받는 대신에 이제 무언가 다른 거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고로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데 카다피 대통령이 우리에게 행운도 줬지만은 불행도 동시에 가져다 준 사람이지 않느냐.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공사 대금을 달러로 못 주고 원유로 줬습니다. 그래 주긴 좋네 그래도. 이게 원유란 게 이제 크루드 오일인데 검은 석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제해야만 휘발유로 저희들이 팔 수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이 바로 정유 공장을 1조 원에 인수해가지고 정제해서 저희들이 국제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대단하다. 저거는 진짜 사업 수완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원유를 준다는 거예요. 받긴 받아야 돼. 원유는 보면은 그냥 새까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정유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인수한 다음에 원유 받은 걸 여기서 이제 다시 정유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거죠. 제가 90년대 중반에 리비아를 직접 가봤는데요. 그때 벵가지의 모든 인프라, 사회 SOC는 대우건설에 다 했어요. 거기 가면 벵가지 우리가 묵었던 호텔 앞에 팔각정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있어서 이건 뭐냐 하니까 서울공원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대우가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우가 돈을 벌어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상당한 시드머니 역할을 했어요. 대우가 나중에 이제 나이지리아까지 진출해가지고 석유화학 공장까지 짓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3개국, 뭐 나이지리아, 뭐 리비아, 수단까지 다 진출해서 장악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 체제 붕괴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미국보다 먼저 가서 동유럽에 깃발을 꼽습니다. 남이 안 가는 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언론에서 이 김우중 회장을 부르던 별명이 또 있어요. 백기왕. 백기왕. 침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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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아프리카, 중동, 이제 동유럽까지 다 썰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중앙아시아까지. 이거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 킹키스칸. 킹키스칸. 네, 그때 대우가 진짜 얼마나 잘 나갔냐면 5대양 6대주 다 진출했어요. 진출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1999년 기준으로 590개 정도 되는 법인이 있었고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뭐 S라든가 H 이런 그룹보다 대우 하면은 다들 코리아는 모르겠는데 대우는 알아. 이 정도의 위상을. 아니 지도 보니까 진짜 킹키스칸 할만하네요. 징기스칸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갔잖아요. 못 갔죠. 동유럽까지 못 갔죠. 예. 징기스칸보다 훨씬 더 뭐. 예. 그죠. 오죽하면 그 시절 전 세계 어떤 비행기를 타든 대우맨이 다 탑승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우의 로고 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로 6대주 5대영화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 뜻이구나, 저게. 그 우리 대우그룹의 사과를 보면은 대우주 해와 달이 번갈아 뜨는 6대주 5대영은 우리들의 일터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우그룹이 해외 지사가 한 1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 실업에 입사하면은 대부분 다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가는데 해외 나가면은 월급이 4배죠. 주거하는 사택을 주죠. 4배? 와. 그 다음에 그 당시 해외여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휴일 되면은 뭐 세계 휴양지를 멋대로 돌아다니죠. 이게 일석삼조죠. 해외여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때 해외여행 금지예요. 불가능했었죠. 네,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외국 나가요? 네? 가족들 다 데려가면 집도 줘. 애들 다 가서 영어 가르쳐. 월급 4배야. 그럼 다 나간다고 그러죠. 누가
보상이 확실하네요, 진짜. 대우가 세계 경영을 선언하는 때가 1993년이거든요. 한 2년 정도 전에 소련 붕괴하고 그쵸.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이 시기를 위기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기회로 보려고 했었던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이제 바라보면 여기에 빠르게 진출하는 게 임자입니다. 발 빠르게 가가지고 현지법인 내고 거기에 공장 세리고 쭉 시장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우즈베키스탄에 대우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요. 당시에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아까 킴기즈칸이라는 별명이 카리모프 대통령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 김우중 회장 대우에게 특혜를 엄청나게 줬어요. 일단 세금 감면은 기본이고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여기는 이제 관세를 확 올려버리고 약간 지금 트럼프 같죠. 자동차 공장이 준공되는 그 날을 우즈베키스탄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회장한테 최고 훈장까지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작년에 우즈벡을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길거리에 전부 대우차야.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80%가 다 대우차예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가가지고 5년 동안 돈을 벌면 돈을 안 쓰기로 했대요. 근데 번 돈을 교육에다 투자를 해요. 우즈벡의 교육에. 그러니까 이거 뭐 우즈벡에서는 너무 고맙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즈벡에서는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요. 대우 김우중 회장은 지금도 다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즈벡 이외에도 이제 베트남,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 이제 쭉 진출을 합니다. 요때 노태우 정권 시기인데 북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구권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는 진출하고 그 나라들이랑 수교 맺고 이러는 게 국가 방향성이었거든요. 거기에 좀 잘 얹혀 탄 거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내가 거기 가서 장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김우중 회장도 이제 진출하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공산국가 쿠바. 이게 사실 대우그룹이 일찍부터 중남미 지역에 진출은 했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로. 이게 뭐 정식 진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1995년 김우중 회장이 만난 사람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 일으킨 이분도 이제 50년 동안 쿠바를 통치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죠. 공산국가 대빵은 다 만나는데. 이게 김우중 회장이 진출 못했으니까 쿠바에도 뭐 하나 하자. 공장 짓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쿠바가 미수교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당시에. 작년에 수교했습니다. 네, 그죠? 네. 미국이랑은 적대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바로 턱 밑에 있는데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데 쿠바에 뭐 달러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달러로 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불가능해졌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아예 다른 쪽으로 쓴 것 같아요. 당시에 쿠바는 뭐가 없었냐? 쌀이 부족했어요. 쌀이? 네. 근데 중국에서 쌀이 남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쌀을 가져다가 이제 쿠바 쪽에 넘겨주고 쿠바 쪽에는 사탕수수가 남습니다. 여기서 남는 거 저기로 팔고 저기서 남는 거 여기로 팔고 세계 지도가 나에게 사업의 네트워크 이런 걸로 확 짜여져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김우중 회장의 인맥하면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북한에 진출한 기업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현재 정주영 회장을 떠올립니다. 그죠? 소떼방부 임팩트가 굉장히 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김 회장은요. 정주영 회장보다 8년 전에 이미 북한에 진출해서요. 남포공단을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10년 동안요. 북한을 오가면서요. 김일성, 김정일과 20차례 이상 만나기도 했답니다. 김우중 회장이 북한 가서 뭐 공단 만들고 김일성 만나고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당시에. 평양을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기차를 타고 중국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차를 타고 압록강변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1976년 수단을 시발점으로 많은 나라를 개척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을 개척하러 들어간다. 내가 가보고 싶은 마지막 시장이 바로 여기다.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뜻인 거죠. 가장 가깝고 또 먼 북한이 얼마나 뚫고 싶었을까요? 저기 가면 다 간 거죠, 솔직히. 아, 그럼요. 아무튼 그 북한으로 들어가서 방북 닷새째 이제 김일성 주석이랑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람을 끄는 좀 매력이 있었나 봐요, 확실히. 김일성 주석도 마음에 들어 했대요. 김우중 회장한테 앞으로 평양에 집 드나들듯 자주 드나들어. 6개월은 남쪽에 6개월은 북쪽에 살면 안 되냐. 평양에 그거 내 집 드나들듯이 자주 들라시라요. 김일성, 김정일하고 김우중 회장 부부와 관계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화들이 있는데 대우가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 근무복 이런 것들은 거의 북한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와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봉제업들을 거기 일으키기 위해 했는데 하루는 두 부부가 김일성 주석궁에 갔어요. 그때 김일성은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정의자 여사가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왜 혼자 있습니까? 뭐 재혼이라도 하지 이렇게 했더니 아 나도 이렇게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아들이 여기 있으라고 한다고 정의자 여사가 약간 동정심 같은 거에서 팔짱 싹 꼈대요. 북한 관료들은 완전히 놀랄 일이잖아요. 최고 존엄을. 그럼요. 갑자기. 김일성 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잘 해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도 김일성이 빨리 죽지 않았으면 김우중 회장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연속됐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대북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니 근데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민주국가 지도자의 대통령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네요. 카스트로 나왔죠. 카다피 나왔죠. 김일성까지 나왔으면 나올 때까지 다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념 성향이 전혀 다른 적대국가 독재자, 철권 통치자를 만나가지고 친구로 만든다는 건데 저 친화력이라든지 뭐 이게 단순히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화력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해가지고 되는 친화력이 아니라니까. 술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술이랑 뭐가 골프로 있을까? 풀기 마련인데 뭐 외계인 침공이 들어와도 친해질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진짜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이 많다가 아니라 친구는 많다 스타일. 근데 김우중 회장 인맥 중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이길래? 트럼프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99년도네요. 한 25년 전이네요. 부동산 사업가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뭐 구세주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진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는 사업이잖아요. 빚내가지고 막 사업하고 크게 벌어가지고 이거 갚고.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진출을 꿈꾸던 김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고 싶은데 마침 돈이 필요하고 이런 트럼프와 시기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네. 아니 그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 월드 타워가 대우건설이 지은 건지는 저 몰랐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건물로 이렇게 막 TV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 후에 99년 5월에 트럼프가 직접 와서 자기 이름을 빌려주면서 여의도, 용산,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전국의 트럼프 월드를 대우가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딱 봐도 알짜 땅에만 지었어요. 한국에도. 여의도에 트럼프 타워 있고 지금 동부이촌동 딱 초입. 한강대교 넘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트럼프 타워거든요. 두 개 딱 보면 이거 사업소 하니 부동산 보는 눈도 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김우중 회장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 예정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을 것 같은데. 왜냐면 트럼프 파산 직전에 김 회장이 도와줬는데. 힘들 때 도와준 친구는 진짜 기억에 남죠. 그래요. 딱 이때쯤 김우중 회장이 살아계셨으면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대한민국이랑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우중 회장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정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정치한 재벌이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네네. 김우중 회장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이야, 이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하려고 했다. 그 김우중 회장은 사실상 정치를 하려고 젊었을 때부터 하지 않았나. 사업도 곧 정치다 이런 생각.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지자들한테 정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노태우 시절인데 네. 김영삼 밀고 있었고 김대중 있었고 또 정주영도 꿈틀거리고 갑자기 86년도인가 7년도인가요? 부산 매일신문을 인수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언론사를? 언론사에서 정치하기 위한 부분. 회장님 부산 매일신문을 왜 인수합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음에 또 한 7개월 지나니까 대구에 영일보를 인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회장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죠. 경제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나 그럼 다 군인이잖아요. 이게 오래간만에 이게 새로운 슬로건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저때 이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영삼 당시 후보가 별로 사이는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당이니까 김우중 회장이 나간다고 그래요 대선에. 여론조사가 잘 나와? 네. 그럼 뭐 해요?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압력이 많이 왔습니다. 포기하라고. 근데 이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경제 대통령으로 아주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후보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700억의 세무 고지서가 야, 우와. 대단하다. 완장하겠다. 700억의 세무 고지서가 떨어졌는데 출마를 포기하면은 이 고지서를 찢어버리겠다. 그런데도 회장님은 뭐 전혀 포기를 안 하셨죠. 회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났었던 겁니다. 큰아들의 사무제 49제를 지내주신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 그래서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회장님 독대를 했는데 송충이는 소립을 먹고 사는 법입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고 그룹 경영에 전념하겠다. 기자 발표를 했죠. 그래도 법정 스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셨네요. 아니 근데 김우중 회장께서 불자였나 봐요? 불자는 정의자 여사였죠. 정의자 여사는 사찰에다가 시주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법정 스님하고도 그렇게 해서 가까워졌을 겁니다. 사실 1997년 우리 그 위기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처럼 좋을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동남아부터 시작한 특히 태국에서 발생한 그런 외환위기가 쓰나미처럼 쫙 몰려오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거의 이 바닥이었고 금고가 텅텅 비다 보니까 한국 니네 좀 불안한데 돈 갚아. 이게 여기저기서 밀려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었는데 네네. 김대중 정권은 들어섰을 때 정경련 회장하고 상당히 그 가깝게 지냈었어요. 되게 두텁다 들었어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금모기를 합시다. 그게 김우중 회장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금모으기 운동이 이제 1907년에 대한제국의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이제 계승한 걸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잠깐 투덜거려 보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1907년에 국채보상 운동 같은 경우는 강제병합이 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사실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지켜줄 나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걸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IMF 때는 경제가 위기였었던 거지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IMF의 책임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었던 것 때문인 거고,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고 금을 모아서 금을 내라, 좋게만 바라보기는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저 김우중 회장이 DJ 정권하고도 아주 친하고 정영년 또 회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부도가 났다? 이거 왜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려져 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대우의 발전 과정을 보면 상사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수나 사품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다져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건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우가 전 세계 탑티어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국내에서도 마켓쉐어 1등 하는 회사가 없어요. 전자? 3등. 자동차? 현. 조선? 현. 건설도? 현. 그러면은 위기가 도달해서 국내에서 1등만 남는다고 하면 대우는 남을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우의 한계고, 저 세계 경영도 보시면 다 뭐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구매력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세계 공장도 몇 차를 몇 대를 팔고 중남미에서 몇 대를 팔겠어.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결국에는 한계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 위기에 왔을 때. 근데 이제 호황기일 때는 대우가 아까 전에 세계로 진출했었던 모습들이 멋지게도 맞죠. 보이고 좋게도 보이는데 위기가 오면 꼼꼼해집니다, 사람들은. 해외 진출 엄청나게 해놨지만 수익이 엄청나다거나 막 그러지는 못했었던 거죠. 아하. 은행이나 이쪽에서는 투자자들 입장. 실적이 있어야 빌려주는 그렇죠. 건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돈줄이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우가 분식 회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식회계가 말 그대로 회계를 조작을 하는 건데 매출을 뻥튀기 한다거나 부채를 줄인다거나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에서 최종적으로는 23조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대우를 믿고 투자한 혹은 돈을 빌려준 이런 곳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긴 건 사실이죠. 그럼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가 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그죠?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서도 뭐 그때와 다른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의 세계 경영을 사실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우를 딱 지목하면서요, 손 좀 봐줘라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사실 냉전 체제가 무너진 후에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과실을 사실 자기 혼자 따먹으려고 이제 달려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먼저 깃발을 꽂아낸 게 대우그룹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눈에 가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미국이랑 자꾸 사업이 부딪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요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가 셔틀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광고를 지금 보네. 야. 사실 대우는 미국 그 GM하고 오랫동안 학습자 관계를 있다가 1992년 결별했는데 3년 후에 폴란드에서 한번 경쟁하면서 GM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때 당시 GM은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세계 뭐 진짜 1등 회사였는데 조그마한 대우하고 붙어서 졌다는
이게 상당히 자존심 상해. 딱 바뀌었네요. 기업 중에서는 저는 GM이 굉장히 대우를 먹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때 중국 시장이 쭉 크는데 그때는 중국이 못 살 때니까 소형차밖에는 수요가 없는데 GM은 소형차가 없었어요. 근데 대우는 소형차를 쭈루룩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선 같이 가자. 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금융위기가 나고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는 이걸 부실로 몰아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킨 거죠. 돌이켜보면 대우가 중국 시장에 팔려고 그다음에 신흥시장 딴 데 이렇게 팔려고 다 만든 모델들인데 그거 대우가 살아서 직접 팔았으면 그게 한국 경제에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허망하게 날렸으니까. 안타깝네. 허망. 이렇게 돼서 대우자동차가 이제 G사로 넘어가게 됐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우그룹 해체되고 G사, 대우자동차를 꿀꺽 해버렸죠. 근데 이제 2008년에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때 막 이제 GM도 휘청휘청 해가지고 망하네 막 이랬잖아요. 근데 GM은 미국에서 나라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놓은 거죠. 만약에 그 IMF 때 우리 정부도 말이죠. 그렇게 대우자동차를 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김우중 회장하고 그 DJ 정부가 초반만 해도 말이야 사이가 괜찮았는데 무슨 변화가 좀 생겨서 균열이 간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자체가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다릅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IMF 관점이에요. 그렇죠. 네. 부실기업 정리, 노동 유연화. 김우중 회장은 이걸 기업에게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우중 회장님은 왜 우리 자산을 파느냐? 우리 지금 환율이 지금 뭐 900원 뭐 이런 것들이 막 1,300~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환율에서는 우리가 돌을 수출해도 팔 수가 있다.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매년 500억 불씩 흑자를 쌓아서 2년 사이에 1,000억 불 쌓으면 바로 IMF 체제에 돌파를 한다. 그때 98년 초에 그 경제 관료들은 한국이 아무리 해도 그때 98년에 무역 흑자가 28억 불밖에 안 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98년에 한국이 430억 불 흑자 냈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님 말이 맞았죠. 처음에는 DJ가 이현재 씨를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우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우중 회장한테 형님이라고 했는 사이니까. 그런데 재벌 계획이 딱 나왔을 때 이현재 회장이 제일 먼저 김우중 회장의 책임론을 딱 제시한 거예요. 부채 경영에 이거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선언했어요. 다 하겠다. 난 회장진도 물러나겠다. 회장진도 나가겠다.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다 내놓고 나 가겠다. 이렇게. 그룹 자체를 해체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당시 그 칼자를 쥐고 있던 경제 관료들의 갈등이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다. IMF 때 이런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시한폭탄을 계속 안으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뜯어고치는 시기였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이제 외환위기의 파고를 끝내 넘지 못했죠. 그러면 1999년 사실상 그 그룹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중국 행사에 참석한다고 이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잠적하고 말았죠. 그래서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드디어 발부됩니다. 인터폴에 요청이 돼서요.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적색 수배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 있다고 알려진 김 회장을 잡으러요. 우리나라에서 체포 결사단이 프랑스까지 건너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슨 외환 도피다, 무슨 분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확 완전히. 그래서 들어오실 찬스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그 후에 한두 번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난 뭐 근데 추측이에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2004년도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밑에 이제 사장단들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내가 해외에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면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가 대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정책을 책임지고 그리고 진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갑시다. 갑시다. 자, 갑시다. 전 세계로 호령하던 기업인이 불과 7, 8년 만에 참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자마자 검찰이 체포해서 바로 이제 검찰청으로 갔고요. 당연히 구속 기소가 됐고 그런데 김 회장이 생전에 납부한 추징금의 총액이 892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 부동의 1위를. 당시에 그럼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 네네. 이건희 회장 자산이었는데 23조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부자가 다 개인 재산, 주식까지 다 팔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 네, 근데 뭐 이제 몰락한 대기업의 회장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타계하기 전까지는 다 갚지 못해서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뭐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우여곡절 맞아가지고 대우그룹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 해체가 사실상 됐지만 대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우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있어요. 대우라는 상표권도 지금 한 3,500여 건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이 브랜드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이게 아직까지도 유효. 그래요. 내가 이제 제일 가슴에 좀 안 된 거는 이분이 정말 평생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좀 살려줘야 했는데 너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그게 대한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네요, 지금도. 근데 TV조선에서 김우중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 인터뷰를 한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김우중 회장의 그 솔직한 심정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뭐 봐야 만나면 영어하고 한국에 내가 시장사를 했는데 같은 경우는 노름판에 가도 말이죠. 따뜻한 사람이 많지 이렇다는 사람은 없어요. 노름판에 가서 돈 잃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따뜻한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내 잘못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컨센서스를 못 이룬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게 왜 무너졌느냐. 그걸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죠. 지금 잘 못 알려져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올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말이야.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다든가 또 무슨 뭐 이유가 있어 그랬다든가 또 억울하다든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뭐 사실 뭐 아버지한테 불려받은 것도 없고 평생을 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서 만족해야지. 단지 내가
보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는 그 사람들은 미안하죠. 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한참 뭐 대학 입학해서 결혼시키고 대학 공시키면서 학비 내고 돈을 많이 쓰는 시기에 아들 간독 가지고 이제 원망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언젠가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그건 내가 빚을 지고 가는 거니까 풀어야죠. 내가 생각에는 전부 없어지지는 않겠죠. 전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사라졌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렇지만은 대우 사람이 있는 한은 저게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다른 기업인들이랑 좀 다른. 그 김우중 회장은 말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정의자 여사의 자서전 보면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달라고 그 딸이 그 왜 그렇게 물어봤냐라고 했을 때 사업을 다시 해보고 싶다. 오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봤는데요. 김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분만큼 과거가 뚜렷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진짜 불법적인 횡령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재산 은닉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의 책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세계화라는 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킨 사람 첫 번째 기업인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주도한 전무후무한 기업인이 아닐까. 이것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공과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 어떤 경제를 세계인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육대주 오대양은 우리들의 일터다. 온 누리 내 집 삼아 세계를 뻗자.